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0대 남자이고 동네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배달을 할 때마다 유튜브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곤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려니 뭔가 어색하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아내와 저 말고는 아무도 알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채널에서 우연히 들은 한 사연 덕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연한 기회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데 배달하러 가는 차 안에서 잠시 시동을 끄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제 인생과 참 비슷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제가 그분께 받은 위로를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글을 잘 쓰는 편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사연이 채널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보자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의 한 산골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는데 자신의 땅도 없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탓에 재산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중학교까지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로부터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제 자식만큼은 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나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에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작은 트럭 한 대를 사서 전국을 누비며 야채를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농사를 지으며 좋은 야채를 보는 법을 배워놓았던 덕분에 좋은 값에 야채를 사서 손님들에게 파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도 잘 가지 않고 전국을 열심히 트럭을 몰았습니다. 잠도 쪼개 가면서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할 때도 그리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제게 이렇게 시집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잘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국으로 야채 장사를 하러 떠나는 탓에 결혼 전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죠. 그러다가 아내는 제가 없는 집에서 자궁암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자궁을 모두 드러냈고 그 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아내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일했어요. 아내의 간호는 아내의 친정 언니에게 맡긴 채 저는 쪽잠만 자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울컥해서 눈물이 다 나네요. 하여튼 그때 저는 정말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면서 질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도매시장을 다니고 손님들에게 팔고 그 일을 번갈아가면서 계속했어요. 기름값도 아끼려고 추운 겨울에도 히터를 틀지 않고 여러 장의 옷을 겹쳐 입으면서 트럭 한쪽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제게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때마침 지방 도매시장에 갔다가 서울로 바로 올라와 온종일 야채를 팔고 난 뒤였어요. 졸음이 너무나 쏟아졌지만 아직 배추가 좀 남아서 장사를 접을 수 없었어요. 가뜩이나 날이 추워서 그대로 놔두면 트럭에서 얼어서 못 팔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는 대신 마지막 남은 배추를 팔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시내로 나가기 위해 차를 몰았죠. 시내에 가면 손님이 밤이지만 그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그렇게 운전해서는 안 되었는데 지금도 후회가 남아요. 하여튼 그렇게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가는 도중에도 계속 졸음이 몰려왔어요. 지금 자면 안 된다고 허벅지를 꼬집다가 정말 1초 남짓 눈을 감았다가 황급히 떴는데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 차가 무엇을 쳤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합차였어요. 제 작은 트럭도 충격이 컸는지 앞 유리창이 모조리 깨지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저도 운전대에 세차게 머리를 부딪혔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제가 부딪힌 승합차가 문제였어요. 급히 터진 에어백과 의자 사이에서 힘겹게 나와 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자동차였어요. 얼른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자동차의 문을 열었어요. 앞좌석에 앉아있던 두 부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심하게 다쳐 보였어요. 제 트럭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그로 인한 파편과 충격이 두 부부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돈을 벌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저 때문에 죄 없는 부부가 피해를 본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 순간 희미하게 엄마라는 소리가 뒷좌석에서 들리더라고요. 얼른 고개를 들어서 뒤를 바라보니 어린 남매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고 두 아이를 살펴봤어요. 6살 남짓한 어린 여자아이와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오빠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도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았죠. 아저씨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해. 엄마 아빠는 꼭 깨어나실 거야. 아저씨가 119를 불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아이를 달래면서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때 119 구조대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제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신고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저는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상처가 크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들이 판단했겠죠. 그래서 저도 다쳤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 심각해 저는 119 구조대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서로 불려가 취조를 받았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제 실수로 어린 남매를 키우는 그 부부가 저렇게 심하게 다쳤을 거라는 생각에 입술이 메마르고 목이 껄껄해서 음식을 삼킬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구치소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한 담당 형사가 다가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 그 부부가 사실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요. 아무리 가해자지만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제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것이겠구나 싶었어요. 죽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죄송했고 병원에서 저만 기다리며 자궁을 드러낸 채 치료받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미안하면서도 나 없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쳤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또 가로등이 고장 나 있던 길이라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기 힘들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약간 낮아져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로 보이는 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제게 판사님, 저 남자는 살인자예요. 죽은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요?
어린애들만 남았다고요 라며 저마다 저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런 그들 사이에서 제 아내는 병원복을 입은 채 조용히 울고만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이었는데 그런 아내에게도 죄책감과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저는 재판 내내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형량이 확정되어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다독일 수 없는 저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져 아내를 쳐다보던 눈길을 황급히 걷어들이고는 인도하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뒤로 저는 아내의 면회만 허락한 채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고작 3년밖에 살지 않아도 되는 제가, 그리고 그날 죽어가던 두 부부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 부모님까지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내가 면회를 오던 첫날이 기억나네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서는 제 형량이 확정되자 피해자였던 두 부부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무서웠지만 그들에게 죄를 빌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보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재판 때 봤던 다른 식구들은 없고 할머니 혼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바빠서 제 얼굴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죄송한 나머지 용서도 빌 생각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분명 피해자분들의 자녀 같았어요. 아무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지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잘 씻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두 아이 모두 담담한 표정으로 전혀 얼굴에는 슬픈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전혀 슬퍼하는 내색 없이 무표정으로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가여웠어요. 그래서 여보,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빌었어요. 그 순간 저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 앞에서 빌었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당신이 그 아이들 앞에서 나 대신 빌면 어떡해? 내가 죄를 빌었어야 했는데 그랬더니 아내는 제게 그러더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저지른 죄면 내 죄이기도 하지.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서도 제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앞만 바라봤어요. 더 이상 그 아이들 앞에서 용서를 비는 게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상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일어나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고를 당했던 당시 뒷좌석에서 발견했던 남매의 모습이 생각나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할까 싶어서 그 뒤로 아내가 면회를 와도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가족은 아내 하나인데 그 아이들에게는 소중했던 부모가 죽었으니 절망에 빠져 지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서는 그 멀리 저를 보겠다며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계속 찾아와줬죠.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더 이상 면회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 남편은 이제 살인자가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며 이제는 그만 살인자 남편은 놔주고 이혼해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몸도 혹사하면서 일하다가 낸 사고인데 내가 아니면 당신을 누가 돌봐줘요?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아내의 면회 신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이렇게 모질게 대해야 아내가 저를 잊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면회 대신에 제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어요. 주로 자신의 근황이었죠. 아내는 제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제가 출소 후 나왔을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비록 사고로 인해 트럭을 팔았지만 건강을 되찾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육교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장사를 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몰랐다면서 저를 안심시키는 듯한 말투로 써내려간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아내는 제가 출소하기 전까지 면회는 가지 않을 테지만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낼 테니 보기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지켰고 저는 출소하기 전까지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보는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잠이 들었을 때나 밥을 먹을 때에도 제가 죽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죠. 요즘에는 이런 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0년도 더 된 그때는 그저 제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악몽도 그때의 생각이나 계속해서 이유 없이 떨리는 손도 다 무시했어요. 당시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에요. 3년을 모두 채우고 저는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나아진 것은 없었죠. 살인자라는 이유로 그의 아내라는 자리 때문에 아내는 제가 없을 때 살던 동네에서 고생을 많이 한 느낌이었어요. 출소 후 찾아간 집은 인천에 제가 전혀 모르던 동네였죠. 아내는 제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무척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를 따스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집에 있는 동안 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또 낮에는 누워있다가 저녁에는 일어나 술을 마시고 그 생활을 반복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놀라면서 말렸지만 제가 울면서 여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때 그 부부 아이들이 생각나서 잘 수가 없어라고 하니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아파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그만 피해자들을 잊으라는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죠. 대신에 매일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일찍 야채를 팔러 나갔죠. 아내의 장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집에서 생활비나 축내고 술만 마시니 미웠을 법도 한데 아내는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술만 마시고 밥은 먹지도 않을까 봐 새벽 일찍 출근하면서도 꼭 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렇게 2년 정도 저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밖을 나오지 않거나 어쩌다가 외출을 해도 술을 사러 나오는 것뿐이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아내가 야채를 팔고 있는 육교를 가보고 싶더군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는데도 이가 덜덜 떨리던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보러 올라간 육교에서 아내는 두꺼운 옷을 입고 떨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채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죠. 코끝이 빨개지고는 두 뺨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얼었는데도 아내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도 않고서는 야채가 얼기 전에 빨리 팔고자 목이 쉬어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지 못하게 몰래 숨어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을 걸지도 못하고 육교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을 때 아내는 저 대신 집안 살림하느라 돈을 버느라 정신없이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부끄럽네요. 어쨌든 그날 저는 아내를 보고 난 뒤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와 5년 가까이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면서 피해자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방 안에 돌아다녔던 소주병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도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겠다며 선언을 했죠. 아내는 그날 제 어깨를 잡고 엉엉 울면서 여보 정말 고마워요. 우리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당신이 꼭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우리 늘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만 하다가 한날 한시에 같이 가요라고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니 다시 한번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겨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 장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운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마침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로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육교에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일하던 모습이 생각나 가게를 얻지 못하더라도 전처럼 전국으로 트럭을 몰면서 열심히 야채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생들과 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여윳돈이 생기자 아내와 저는 아주 작은 트럭을 중고차로 구입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전처럼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며 질 좋은 야채를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안 가본 곳 없이 이번에는 때로는 아내도 함께 돌아다녔어요. 함께 전국을 돌면서 손님들에게 야채를 팔았죠. 그렇게 저는 아내 덕분에 출소 후 방황했던 2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아내가 오랜만에 처형 집에 놀러가고 난 뒤 저 혼자 장사를 하러 나온 날이었죠. 시골에서 5일장이 열리던 날이라 트럭 가득 야채를 싣고 장사를 하러 나갔죠. 사람들도 많아 제법 장사가 잘 된 하루였어요. 저녁도 되지 않아 싣고 간 야채를 다 팔고서 서둘러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풍족한 집 아이들은 아닌 듯 낡은 옷을 입고 잘 씻지 않은 것 같은 오빠와 여동생이 손을 잡고 제게로 오더라고요. 한 번이 아닌 것처럼 남매 중 오빠는 여동생 손을 꼭 잡은 채 제게 아저씨 혹시 여기 이 야채들 다 버리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팔려고 했던 야채들은 다 팔고 남은 거라고는 배추 찌꺼기와 손님들이 사지 않고 남기고 간 물은 애호박 하나였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줄 수 있는데 이걸로 뭐 하려고 그 순간 앞불싸했죠. 아이들의 행색이 아무래도 이것들을 주워가서 먹으려고 물어본 것 같았는데 괜히 당황해서 아이들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고요. 그러자 남자애가 웃으면서 집에 가져가서 동생이랑 할머니랑 저녁 먹으려고요 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자세히 보니 남자아이의 얼굴에는 왼쪽 눈가에 기다란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를 가리려는지 머리를 기르고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는 얼굴이 참 착해 보였어요. 아이들을 보니 어릴 때 가난해서 가끔 동네 분들에게 쌀을 꾸러 다녔던 제가 기억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 가져가도 좋아 아저씨가 팔고 남은 손님들에게 팔지 못하는 야채들을 차에 좀 실어 놓았는데 잠시 기다려볼래? 하고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둔 야채 봉지를 꺼내왔죠.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처형에게 가져다 주려고 챙겨놓은 배추며 호박이며 지금 손님들에게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싱싱한 야채들이었습니다. 아이들 눈앞에 그 꾸러미를 내려놓는데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아 오빠 오늘 이거 우리가 먹는 거야 하고는 여동생이 이를 드러내며 밝게 웃더군요. 여자아이의 오빠도 밝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에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두울 때 짐을 들고 혼자 집에 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듯 괜찮다고 했지만 그럼 제가 집 앞까지는 안 가고 근처까지만 물건을 갖고 가준다고 하니 남자아이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도착하고 나서 남자아이는 손으로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이에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부터는 저랑 동생이 들고 갈게요 하면서 동생이랑 허리를 꾸벅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한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지 지팡이를 잡고 힘겹게 천천히 남자아이가 가리킨 집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웬 손님이니 민서가 하는데 남자애가 뒤돌아보고는 할머니, 이 아저씨가 야채를 주셨어요 하면서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웃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찬물이라도 마시고 가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도 오면서 제가 살던 고향이 여기와 닮았다며 여름에는 개울에서 놀고 겨울에는 비료포대로 눈썰매를 탔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경계심이 많이 풀렸는지 저보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만 저를 보며 약간 주저했지만 야채 바구니를 손에 쥐고는 제 손을 이끌면서 아저씨 죄송해요. 동생이랑 할머니만 살아서 들어오시라고 먼저 못했어요 하고는 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집에 여동생들이 많이 살아서 낯선 사람을 경계했다 보니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장난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고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주시는 찬물을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정말이지 제가 옛날에 살던 고향집보다 더 남루해 보였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가 혹시라도 민폐를 안 끼쳤는지 애들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늙은이가 혼자 키우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서 5일장이 서면 오늘처럼 야채를 주워다가 입에 풀칠하고 있어요. 내가 늙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저 어린 것들이 야채도 주워오고 나 대신 집안일도 하고 밥도 짓고 참 대견하지 할머니는 눈시울에 눈물을 훔치면서 제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엌에서 서로 나눠서 저녁을 준비하는 애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하려 했지만 이 돈으로 아이들이랑 한번 고기라도 드시라고 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 5일장에 야채를 팔러 갈 때마다 질 좋은 야채를 따로 챙겨서 할머니 댁에 들르곤 했습니다. 팔다 남은 것들이라 버려야 한다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그때마다 버릴 야채가 아닌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다 보니 제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멀뚱히 쳐다보는 아이들에게는 1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할머니랑 잘 있고 또 놀러 온다면서 길을 바로 나섰어요. 늘 저녁 같이 먹고 가라며 할머니나 아이들이 붙잡았지만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숟가락을 보탤 수 없어서 바로 나왔죠. 하루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여보 왜 지금 말해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어떡해?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당신이 그 5일장에 가는 날이면 내가 반찬을 좀 싸서 보낼게요. 이제 한참 자랄 애들일 텐데 야채 말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5일장에 야채를 팔러 가지 않는 날에도 가끔 쉬는 날이면 아이들을 만나러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점점 아이들과 친해지다 보니 마치 친자식처럼 여겨져서 아이들 학용품부터 필요한 것들도 곧 잘 사주며 저도 정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이라 아내는 두고 저 혼자만 장사 나가곤 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다면서 함께 다녀오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늘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만날 날을 내심 기대하고 있던 것을 알았던 터라 아내와 함께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야채를 팔고 있던 중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남매가 인사를 하러 장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어쩐지 아저씨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하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응, 아저씨 부인이야. 여보 인사해 하는데 아내가 굳은 얼굴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하는데 아내는 그제서야 애들에게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안녕 아줌마가 아저씨 아내란다 하고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여보 잠깐 싸온 반찬 좀 애들 집에 가져다 주고 올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따가 장사 다 하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여름이라 아이스팩에 넣어왔어도 혹시라도 반찬이 쉴 것 같다고 지금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다녀오라고 하며 아이들과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 야채를 팔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하게 지금쯤이면 애들 집에 갔다가 와도 충분할 시간인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할머니가 권해서 집에서 쉬고 있나 싶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한 아내인데 혼자서 열심히 야채나 팔자는 마음에 더 이상 아내를 찾지 않고 장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아내의 얼굴이 멍하니 나사가 빠진 것 같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 혼자 장사하느라 남편 죽어난다 하면서 장난을 거는데도 응하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아내를 보며 혹시라도 애들이랑 집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혹시 별일 있었나?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오늘은 몸이 편찮으시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신데 내가 가봐야 하겠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야 내가 같이 병원도 모시고 갔다가 지금은 주무시고 계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뭔가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내가 그런다고 하면 그런 거라고 믿는 편이라 알았다고 말하며 장이 끝나고 짐을 챙겨 다시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내가 일어나 불을 탁 켰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내일 장사 나가려면 얼른 자야지라고 눈을 비비며 말하는데 아내가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면서 부엌에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아내를 따라가 식탁에 앉았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조용히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더군요. 아니 나 술 끊는 거 몰라 당신 왜 그래? 갑자기 하면서 저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오늘만큼은 마시고 싶을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듣고 하면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는 아이들을 따라 할머니 댁에 들어갔고 반찬을 꺼내 서둘러 냉장고에 넣고서는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주시는 식혜를 받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혹시 집 구경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신나서 자기들 방부터 창고까지 작아서 금방 둘러볼 수 있는 집을 이곳저곳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에 띄인 것은 아이들의 부모로 보이는 한 젊은 부부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사실은 어디서 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며 끝끝내 부정하고 싶었던 그 일. 바로 제가 사고를 내서 죽은 부부의 아이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을 한 번 봤던 터라 긴가민가 했지만 남자아이의 눈가에 사고로 인해 생긴 듯 크게 자리 잡은 상처를 보고 눈치를 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아이들의 부모 얼굴을 봐야겠다 싶어 반찬 핑계로 할머니 댁에 갔는데 거기서 장례식에서 봤던 영정사진을 봤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부부라 또 죄책감에 평생 얼굴을 기억하며 죄를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터라 아내는 단박에 그분들이 제가 죽인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을까 혼자 앓다가 이제야 제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충격에 빠져서 바로 눈앞에 놓여있던 술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술을 마시면 또다시 과거의 저처럼 계속해서 마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고개를 숙여다 큰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동정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건 저였다는 사실이 참 끔찍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날려버린 거였잖아요. 사람이 염치도 없이 그동안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었던 건지 제 자신에게 참 화가 났습니다.
몇 년 전 폐인이 되어 술독에 빠져 살던 저를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 아내는 저를 구했고요. 연민과 동정심으로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할머니를 잃고 남매만이 세상에 남겨지면 제가 걷어서 양자와 양녀로 드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괴로워하며 조용히 앉아있는데 아내는 제게 여보 우리 둘 다 몰랐잖아요. 이제라도 아이들을 만나지 말아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이제 그만 저 아이들의 인생에서 빠져줍시다라고 말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아내는 안 그래도 더 이상 그 댁에는 못 갈 것 같아서 나오는 길에 할머니에게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잘 못 올 테니 대신 통장으로 애들 간식이나 반찬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양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해 늘 아이를 갖는 것이 꿈이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우리 얼굴 없는 후원자로 남아서 아이들에게 생활비만 보내주고 멀리서 그 아이들의 행복을 응원해줘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뒤로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더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저희는 그동안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었고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도 늘어나 결국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다달이 100만 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저는 번듯한 야채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생각났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를 죽인 살인자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볼 자격이 없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일했고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20년 가까이 흘렀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마련한 가게에서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평소처럼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배추가 싱싱해요 하면서 아내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 정리하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고 급히 따라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의 눈가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어엿한 30대 어른이지만 분명 어린 시절에 봤던 남매 중 오빠였습니다. 너가 아니 너가 어떻게 이곳을 하면서 저는 놀라는데 아내도 그제야 생각났는지 가만히 서서는 고개만 조용히 떨구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이는 아니 청년으로 커버린 민석이는 제게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도요.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제가 부모를 죽인 것을 알고 왔나 싶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아니 저는 당신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의 부모를 내가 죽였어요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는 놀랐다는 듯 황급히 제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저씨 행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요. 저는 그 순간 민석이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도 다 알고 있었다니 가만히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잠시 제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세요 하면서 저를 잡고는 옆에 놓여있던 책상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분 만나 뵙고 싶어 수소문 끝에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하고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눈가에 상처 흔적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수술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제 얼굴에 상처가 보이시죠? 아마 사고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4살 때 친아버지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서 생긴 상처예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이 죽기 전 7살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부모가 친부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툭하면 동생이랑 저랑 잘못을 했다고 방에 가두고 밥도 안 주고
유치원 같은 데는 돈 있는 집이나 보내는 거라고 학용품이나 장난감도 안 사줬어요. 툭하면 바람나서 가출을 일삼는 아내의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 그게 딱 우리 집이었어요. 친어머니는 가끔 아버지에게 잡혀서 왔는데 그때마다 저희를 보고, 특히 제 동생을 보고 너네 때문에 내 인생이 시궁창에 빠졌다고 소리를 내며 막대기 같은 걸로 저희를 때렸어요. 저랑 동생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로를 그렇게 의지하면서 지냈죠. 사고가 나던 날에도 제가 기억하는 한 분명 우리 부모님 잘못인 사고였어요. 그날도 두 분은 싸우고 있었고, 화가 난 어머니가 운전대를 돌려서 다 같이 죽자고 실랑이를 하다가 트럭에 부딪힌 거였거든요. 어렴풋이 아저씨가 저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을 기억해요. 그때 제게 안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살았다고 저는 그때 그 악마 같던 부모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더 안심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우리 둘을 괴롭혔던 악마가 그렇게 간 것 같았으니까요. 그 뒤로 아저씨를 만났을 때는 사실 기억을 못하다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아주머니가 아저씨 옆에 있으신 것을 보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뒤로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오시지 않아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후원금까지 보내주셨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친척들이 도와주기 위해 돈을 모았다는 것만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가 병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랑 동생에게 유서를 남기셨어요. 죽을 때가 되니 고백한다면서 본인도 아들 내외가 손자 손녀를 학대하는 것은 알았지만 늙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어릴 때의 일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고를 냈던 남자가 아저씨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할머니도 장례식장에서 본 아주머니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통장에 입금하던 이름을 보고 그제야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두 분 덕분에 모은 돈이라며 꽤 큰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랑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야채 장사를 시작해 청년 야채 가게를 내게 되었고요. 지금은 장사가 잘 돼서 전국에 체인점이 몇 개 생겼어요. 이제야 여유가 되어서 동생도 아저씨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일단 저 혼자만 왔어요. 아저씨 그때 그날 일은 모두 사고였잖아요. 저는 이미 아저씨가 저희를 떠나기 전에 아저씨를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가 아니죠 아저씨. 덕분에 제가 또 동생이 살았는 거려.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저와 아내는 소리 죽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어렸던 그 아이가 이렇게 번듯한 사장님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저는 울면서 민석이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쨌든 너희들 부모의 삶을 앗아간 건 나야. 그리고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 너희가 나를 용서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평생 너희들에게 죄를 갚으면서 살아갈게라고요. 아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해줬습니다. 그러자 민석이도 감정에 북받치는지 눈시울이 빨개져서는 그러며 아저씨 아니 아버지 하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에게는 번듯한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는 드디어 그 아이들 중 먼저 결혼할 오빠를 따라 동생인 우리 미나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아이가 오빠 때는 결혼식에도 못 와봤으니 이번에는 꼭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혼주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지만 아무리 아이들이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차마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아들 딸인데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며 그러지 말자고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미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왕래하지 않았다고 부담 없이 정말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축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부탁을 꼭 들어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 한쪽이 참 시원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네요.
애들을 생각하면 거의 20년 동안 참마음이 무겁고 죄책감만 느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위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 지금 당장은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꼭 여러분에게 행복한 미래가 놓여져 있을 거니깐요. 그러다 보면 제가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 딸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